안녕하지 못한 오전장인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장 모두 하락 마감했었는데요. 두 시장 모두 음전 후에 하락폭을 키워갔었죠. 증권가에서는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인 것이라 설명했는데요. 그만큼 ISM 제조업 지수 발표 이후에 미국 시장의 반응을 잘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ISM 지수는 예상치를 조금 밑돌았습니다. 하지만 0.3 정도로 그 폭이 크게 나타나진 않았는데요. 시장은 굉장히 민감하게 대응했습니다. 뉴욕 3대 지수 모두 크게 내렸고요. 빅스 지수도 30% 넘게 오르면서 시장의 긴장감 그리고 공포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떠올리기 싫은 8월 초의 폭락장이 다시 생각나는 오늘입니다. 고용지표가 나오는 금요일까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국내 증시 상황 본격적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시장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2600선 버티나 했는데 밀렸습니다. 2596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740선이 깨진 상태에서 737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양시장에서는 외인과 기관이 함께 팔자세 보였는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의 매매 동향 함께 보시면요. 마찬가지 포지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인이 2,434억 원, 기관이 2,984억 원을 각각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이 5,157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매매 동향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인의 수급이 좀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외인 홀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510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양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231억 원, 기관이 260억 원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의 1위부터 5위까지 짚어볼 텐데요. 현재 빨간불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 엔비디아는 9% 넘게 떨어졌고요. TSMC도 6% 넘게 밀렸습니다. 거기에 더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7% 넘게 밀리면서 살짝 불안했는데요. 불안했던 마음은 여전히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낙폭 크게 잡히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8월 초 폭락장 때 7,200원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제가 오늘 들어오기 전까지 69,80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현재는 소폭 회복하긴 했지만요. 여전히 7만 원 선에서 턱걸이 중입니다. SK하이닉스 16만 원 선이 깨졌습니다. 15만 7,400원에 매매가 체결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간신히 40만 원대 머물고 있습니다. 1% 낙폭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황제주를 앞두고 다소 그 꿈을 접어야 하나 싶은데요. 98만 원 종가를 기록한 이후로 연이어 밀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94만 4천 원에 매매가 체결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연달아서 3% 넘게 밀렸었는데요. 오늘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넘게 떨어지면서 4,500원 빠졌습니다. 23만 3천 원에 매매가 체결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파란불만 켜져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우 떨어지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2% 넘게 빠지면서 19만 2,300원에 매매가 체결돼 있습니다. 기아는 10만 원 선에서 간신히 턱걸이하고 있습니다. KB금융 2% 넘게 빠졌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8만 5천 원 선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포스코홀딩스 40만 원 반납했습니다. 35만 1천 원에 매매가 체결되고 있고요. 2% 넘게 빠지면서 8천 원 떨어졌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부터 5위까지 짚어볼 텐데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전혀 빨간불이 보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테오젠과 에코프로비엠 최근 계속해서 1위 자리를 두고 쟁탈전을 벌였었는데요. 현재는 에코프로비엠이 1위에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알테오젠의 낙폭이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1위 자리에 올라간 것으로 보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은 18만 원 아래로 어제 내려오고서 좀처럼 아직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테오젠 14,500원 빠지면서 31만 1,500원에 거래 체결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9만 원 선 깨졌습니다. 8만 7,9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HLB도 1% 넘게 빠지면서 86,600원 지나가고 있고요. 엔캠 20만 원 아래로 밀려 내려왔습니다. 19만 9,100원 지나가면서 3% 넘게 밀린 모습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당제약부터 보면요. 삼천당제약, 리가캠 바이오,
셀트리온 제약까지 현재 제약바이오주의 낙폭이 크게 잡히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은 5% 넘게 빠지면서 14만 3,800원 지나가고 있고요. 리가켄바이오도 5% 넘게 빠지면서 8만 6천 원의 매매가 체결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역시도 2% 넘게 밀렸습니다. 6만 7,200원의 매매가 체결되고 있습니다. 클래시스 지금 잠깐 빨간불 켜줬지만요. 계속해서 보합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5만 원 위로는 올라와서 5만 1,900원의 매매가 체결되고 있습니다. 휴젤의 낙폭이 크게 잡히고 있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좀처럼 그 하락 기회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3만 7천 원의 매매가 체결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원래라고 한다면 특징주를 살펴봐야 할 텐데요.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우울하기 때문에 특징주를 짚어보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 얼마나 낙폭 크게 잡히고 있는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낙폭이 컸던 만큼 오늘 타격이 크게 잡히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7% 넘게 밀렸고요. 이오테크닉스 역시도 5%, 테크윙은 8% 넘게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진테크도 7%, PSK도 8%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6에서 8% 가까운 큰 낙폭이 잡히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부터 HBM 관련주들까지 오늘 좀 주의하시면서 흐름을 각별하게 보셔야겠습니다. 이후로 2차 전지 관련주도 함께 볼 텐데요. 간밤 테슬라가 1% 넘게 빠졌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선방한 거라고 합니다. 해외 전기차 관련주인 루시드는 4%, 그리고 리비안과 니콜라는 각각 6% 넘게 밀렸습니다. 그 파장이 현재 국내 증시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 SDI 2% 넘게 빠졌고요. 포스코홀딩스도 같이 빠지고 있습니다. LNF도 3% 넘게 빠졌고요. ENF 테크놀로지도 아까까지는 4% 가까운 낙폭 보였는데 현재는 2% 떨어지고 있습니다. KN솔도 마찬가지입니다. 2% 떨어지면서 오늘 2차 전지 관련주에도 훈풍이 조금은 끊긴 모습입니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본격적으로 런치박스 소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시장 속에서도 런치토크에서 웃음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런치토크에서는요. 세계로 퍼지는 소주 아리라고 하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술 좋아하시나요? 요즘 같은 시장 상황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술이 생각나기도 할 텐데요. 제 친구들은 요즘 위스키나 하이볼 같은 것들을 많이 찾더라고요. 예전만큼은 소주와 맥주를 많이 찾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해외 시장은 다르다고 하는데요. K문화 확산으로 작년에 한국 소주가 수출이 그렇게 잘 됐다고 합니다. 또 곧 있으면 추석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추석 연휴와 연말 성수기를 앞둔 주류주에 대해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접근해봐야 할지 자세하게 이야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불만나는 리포트 3가지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삼성물산, 현대로템, 농심 소식인데요. 어제 외인과 기관, 양날개에 수급을 달고 힘껏 뛰어올랐던 삼성물산, 하반기 투자 포인트와 함께 전망 이슈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의 앞으로의 수출 그리고 성장 모멘텀 어떻게 되는지도 두 번째 리포트에서 가볍게 짚어보고요. 최근 신규 투자를 위한 교환사채 발행 소식을 알렸던 농심 이야기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막힌 투자 한 끼 시간에서는요. 오늘 3가지 이야기 다뤄볼 텐데요. 코스피 시장의 하락세가 계속해서 크게 잡히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전략 어떻게 해야 될지 간단하게 짚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미용 의료기기와 신재생 에너지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특히 어제 삼성물산, 신재생 에너지가 아무래도 호재로 크게 작용해줬는데 오늘 자세한 이야기도 3번째 코너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런치박스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외부 변수에 취약하게
좀 뭐 미국이 뭐 2, 3% 빠지면 우리나라 뭐 3, 4% 빠지니까 좀 맥이 빠지는 그런 시장인데 그래서 뭐 제작진에서도 소주가 땡기는 날이다 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런치 토크에서 우리 열풍이 되고 있는 K 소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이 K 소주, 우리나라 소주가 글로벌로 얼마나 흥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주류업계의 미래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런치 토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해외에서 만난 초록색 병, 초록병, 그린 바틀, 소주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지금 K 소주가 해외에서 좀 인기라고 합니다. 국내는 고물가, 소비 침체 이런 것 때문에 금주, 절주 트렌드가 확산이 되고 있다는데요. 두 분과 함께 글로벌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KR 리서치의 김대준 대표님,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두 분 술을 좀 드시나요? 즐겨합니다. 즐겨 하세요? 소주? 그렇죠. 좀 잘 드시는 편이고. 많이는 못 먹고 자주 즐겨서 스트레스 푸는 창구로 저는 술을 좀 이용하는 편인데, 뭐 저는 과음은 안 하고요. 즐겨서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 마십니다. 그걸 우리는 과음이라고 부르긴 했습니다. 네, 일주일에 3-4번. 알겠습니다. 돈생님은 술 잘 드실 것 같은데.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생긴 거는 말술인데 그렇게 술에 강하지는 못합니다. 먹는 거에 강한 거지 이제 술은 그 안주를 조금 이제 맛이 좀 떨어진다 하면 혀를 좀 씻는 용도로만 잠깐 쓰고 그래서 마트 가면 6개 한 묶음 하나 사면 네. 그걸로 한 2년 마시는 것 같아요. 와, 아예 안 드신다고 봐야겠네요. 네, 뭐 사실 술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뭐 친구분들이 이렇게 술 드신다 뭐 이러면 콜라 드세요? 아니면 뭐? 아니 뭐 그 한 잔 가지고 한 병 마신 것처럼 놀 수 있으니까요. 네. 가성비가 아주 좋습니다. 네. 이 친구들끼리 마셔도 안주빨 세운다고 싫어하는 그런 친구들이 아니 뭐 안주는 많이 시키면 그만이니까. 시키면 많이 그만이니까. 시키면 되고 이제 알겠습니다. 술을 즐겨 하시는 분과 한 잔도 못 하시는 분. MZ 세대는 어떻습니까? 요즘 술을 예전에는 네. 뭐 50대는 막 마셔라 부어라 막 이러면서 일단 예전에는 소주가 일단 지금보다 셌잖아요. 그렇죠. 지금 거의 뭐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희석식이 뭐 순하다 해도 처음 나왔을 때 뭐 이미 35도 뭐 30도였는데 요즘은 한 뭐 17도도 무너진 상황이니까. 그렇죠. 이제 어르신들은 이거 술도 아니다 막 그러는데. 예. 아니 요즘 MZ는 좀 술을 먹는 추세입니까? 이게 코로나 이후로 완전 달라졌어요. 음. 사실 제가 코로나 전에 19학번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코로나 들어가기 전에는 정말 술 많이 마셨어요. 음. 진짜 술 많이 마시고 밤 늦게까지도 대학가에서 놀고 그랬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아무래도 좀 접점이 많이 없기도 했고요. 새내기들하고 조금 집에서 더 많이 마시는 트렌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는 그래서 약간 주종도 소주 맥주보다는 좀 세계 의류 시장 막 이런 데 가가지고 네. 좀 좋은 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와, 좋은 비싸졌잖아요. 비싼 거 무엇보다. 먹어요? 와, 아니 알겠습니다. 소주 맥주도 엄청 비싸졌어요. 요즘. 소주 맥주도 요즘 강남 가면 소주 10,000원이래요. 그런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국내적으로는 이렇게 술을 뭐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MZ 세대들이 좀 금주하는 트렌드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요즘 주류 트렌드 우리 김대준 대표님한테 네. 과거랑 다른 점이 좀 있습니까? 주류 트렌드 좀 전에 우리 앵커가 얘기해 줬지만 예전에는 포금하는 스타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부어라 마셔라 먹고 죽자. 강권하고. 근데 저희 애를 이제 보더라도 저희 애하고 식사 나가서 이제 가끔 이제 애한테 술을 권할 때가 있거든요. 네. 술을 마실 줄 아니까 친구들하고 또 자주 마시니까 그런데 철저하게 아버지하고 마셔서 그런지 몰라도 절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술을 시켜줬을 때는 또 즐겨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주, 뭐 맥주 한 잔 할까 하면은 나중에 하시죠. 그거는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건 주류의 문제가 아닌 것 그래서 같아요. 어쨌든 주류 트렌드 네, 자체가 주류 트렌드가. 저희 세대 때만 하더라도 그냥 술자리 있으면 그 술 주종을 가리지 않고 그냥 마시는 뭐
인간관계이니까 그런 형태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좀 즐기는 그런 형태 문화로 좀 바뀌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소주 뭐 트렌드도 사실 뭐 많이 다양해졌고 지역별 대표 소주도 있고 또 뭐 과일 맛 소주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모색을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트렌드가. 다른 지역 놀러 가면 이제 그 동네 소주 맛보는 게 하나의 재미긴 했잖아요. 그게 저는 원래 그 자연스럽게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제도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역별 소주 판매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 지역에 생산되는 소주를 이제 그 지역에서는 50% 이상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고향 부산이니까 네. 저 때만 해도 이제 시원 소주가 최고의 히트. 그때 23도 소주를 이제 처음 주도했던 게 시원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다른 소주들도 점점 내려오다가 이제는 23도면 굉장히 좀 강한 술이 됐는데 그때만 해도 저도수의 출발이었다고 보면 되죠. 요 시원 소주가 네, 그래서 부산 친구들은 서울 오면 어딜 가든 뭐 시원 찾다가 없다고 그러면은 뭐 이런 동네가 다 있냐 뭐 이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소주라는 게 원래는 이렇게 지금 먹고 있는 소주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거잖아요. 소주의 그 소자가 그 소각할 때 그 불태운다. 그 그래요? 소자. 그래서 불태우는 술이다. 이게 뭘 불태우냐 했더니 그냥 술을 끓이면 네. 술을 끓여서 이제 증류하는 거죠. 술을 끓여서 그냥 와인 같은 것들은 20도 넘어가는 게 거의 없잖아요. 네. 자, 그런 것들을 끓여가지고 위에 맺히는 거를 모아가지고 마셔봤더니 한 4, 50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주당들은 이게 술이다. 이렇게 돼서 굉장히 좀 고급 술이고 우리나라에서 소주잔이 좀 되게 작잖아요.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청주나 막걸리 같은 거를 이제 쌀로 빚은 다음에 그 술을 다시 끓여서 만든 게 소주거든요. 그러니까 쌀 10kg에 소주 1리터가 나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비싼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비싼 거니까 아껴 마시자라고 해서 잔이 작았던 게 지금까지 내려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위스키도 왜 작은 잔에 마시잖아요. 그쵸. 비싼 것들은 근데 소주도 원래는 그런 거였다. 굉장히 그 전통 소주 중에 안동 소주 유명하잖아요. 네. 안동 소주 유명한 게 안동에 이제 양반들이 많으니까 이제 양반들은 이제 그 아무래도 쌀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소주를 이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남아 있어가지고 그런 데가 유명한 것이고 예,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굉장히 고급 술이었다. 이었는데 예. 이제 지금은 이제 바뀌어서 희석식으로 바뀌어서 이제 그냥 예전처럼 이제 인간관계로서 싸게 마시는 서민 술의 상징이 되어 버렸던 거죠. 그래서 지금 2024년 요즘 트렌드 한 10년 전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소주에도 과일 맛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MG를 좀 공략을 예, 해요. 예전에 뭐 순하리 이런 거 나와가지고 주식도 많이 움직였던 네. 한 10년 전쯤에 기억이 나고 얼마 전에 또 막걸리도 그 국순당 같은 거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소주가 너무 세가지고 이제 여성분들은 좀 마시기가 좀 어렵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예전에 만들어 팔던 과일 소주 같은 게 있었잖아요. 아 맞아요. 예, 술집에 가면 거기서 제조를 해줬잖아요. 미숫가루 소주 이런 그렇죠. 것도 있었어요. 예. 그 잘못 마시면 밑에 가루 막 나오고 했던 그런 게 나오는데 이제 그게 아예 양산이 되고 나왔던 거고 우리는 약간 지금 유행이 좀 지나가 버렸는데 이게 수출이 잘 됐나 봐요. 그러니까 중국에 지금 저렇게 팔리고 있는데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소주가 한 1억 달러, 그 1조 원 이상의 수출을 보이고 있다고 하니까 그 사실 제가 그 영화 관련 학과를 나와가지고 네. 그때 우리나라 컨텐츠가 이렇게 뜨기 전에 뭐 홍상수 감독 정도만 메이저가 아닌 정도로 알려져 있던 시기에도 부산 국제영화제가 출발할 때 뭐 자원봉사 나가고 하면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한국 영화 꼭 하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길래 뭐냐고 물어봤더니 한국 영화에 보면은 진실을 말하게 하는 초록색 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술을 그 병을 마시고 자기도 진실을 말하고 싶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초록색 병을 이제 몇 병 줬더니 진실을 말하다가 이제 도구가 되시더라. 도구가 되시더라. 네, 기억이 외국인들 납니다. 소주 앞에서는 뭐 장사 없습니다. 아, 그렇죠. 근데 MZ들이 이거 지금 MZ들 공략하려고 나오는 건데 자몽에이슬, 청포도에이슬 이런 거 MZ들이 먹습니까? 좋아하는 호불호가 좀 강해요. 좋아하는 애들은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애들은 숙취가 심하다고 해서 안 먹더라고요. 근데 이게 네. 장사가 돼요? 왜냐면 이렇게 소주를 못 먹어서 자몽으로 드시는 MZ 세대들은 기본적으로 술을 별로 안 좋아하거나 약간 핵심 로얄한 고객층이 아니라고 소비층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다변화한다고 이게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하는데. 과일 소주
측면에서 보면 국내 판매량보다는 동남아나 해외 판매량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고요. 해외 쪽으로 많이. 어느 정도 늘어났냐를 간략하게 이제 뉴스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한 10년 전에 과일 소주가 해외 수출량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 0.3% 수준이었는데요. 지금 한 30% 수준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동남아 쪽에서 과일 소주에 대한 반응도가 굉장히 뜨겁고요.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가격적으로 동남아 쪽에서 이제 그 형성이 돼 있냐면 베트남 기준으로 해서 주류 판매하는 곳에 가서 이제 과일 소주를 주문하게 되면 대략 한 병에 한 8,000원 정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8,000원이면 작은 금액은 아니죠. 엄청 비싼 금액이죠. 맥주 버드와이저가 한 병에 3,000원이랍니다. 그러니까 동남아 쪽에서는 비싼 퀄리티의 높은 퀄리티의 또 많은 양의 그 술이 팔리는 게 과일 소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도 이와 관련해서 조금씩 움직이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이제 뉴스를 접하게 되면 K 소주가 뭐 1억 달러 그러니까 1,300억을 돌파했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좀 자극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식에 투자하면서 수출 데이터나 현재 실적을 좀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올해 8월까지 해서 우리 K 뷰티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관련 화장품 종목들의 수출이 대략 한 6조에서 7조 원 정도 수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라면 얘기 많이 하죠. 해외 수출 많이 되고 있고 라면이 뭐 엄청나게 팔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8월 기준으로 해서 라면 수출액 금액이 한 8억 달러? 한 1조 내외 금액이 됩니다. 네. 그러면 소주 수출액이 1억 달러 좀 넘었다라고 한다면 1,300억, 1,400억 되겠죠. 그러면 라면 대비해서 한 6분의 1. 뭐 화장품 대비해서는 워낙 이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아직 시작점에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좀 더 증가 추세가 나타나게 된다라면 주가에도 반영되는 현상들의 상황이 좀 더 가파르게 나타나겠죠. 아직까지는 수출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이전 대비해서 또 최근 다른 업종 간의 수출 관련한 데이터 대비해서 보게 되면 시작하는 단계에서의 수준이 아닐까. 그래요. 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제 시작이다. 1억 달러면 크게 느껴지지만 수출 규모적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1,000억, 2,000억 요 정도 수출. 그러니까 김밥이나 우리가 냉동식품 최근에 수출된다고 많이 된다고 하죠. 네. 이게 이제 8월 기준으로 해서 올 한 해 수출된 금액이 한 2,0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수출 파이 측면에서 보면 아직은 시작하는 단계에서의 수준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말씀하신 부분의 그래프를 저희가 갖고 왔는데 관세청 자료입니다. 소주 수출액과 국내 소주 출고량 추이. 소주 수출액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심지어 작년 자료예요. 근데 증가 추세입니다. 8,200만 달러에서 9,300만 달러 그리고 1억 달러를 돌파를 작년에 했고 올해는 더 늘었겠죠. 당연히 추세적으로. 국내 소주 출고량은 조금 뭐 지지부진한데 여기서 해외로서의 활로를 좀 찾고 있다. 돈쌤님한테도 이 열풍이 어떻습니까? K 소주, K 소스 맛에 빠진 뭐 14억 인도인이라는 또 얘기도 있고 K 드라마 보고도 소주 벌컥벌컥 그렇죠. 한다. 드라마 보고 많이 BTS도 소주 잘 마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영향도 좀 있을 심지어 거고. 뭐 아이돌 중에 소주를 출시한 분도 계시잖아요. 원소주 같은 경우는. 그렇죠. 진짜요? 네. 원소주? 네. 아 박재범 씨? 예, 아이돌은 아닌가? 아이돌이라고 어른돌인가? 하기에는 아, 어른- 마흔입니다. 마흔. 아, 마흔. 네. 아재돌이군요. 아재돌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2PM 언제적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네. 잠깐 슬립을 해가지고. 네네. 근데 지금 일단 시작하는 단계 규모는 크지는 않는데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수나리 같은 것도 국내에서는 이제 더 이상 조금 확장이 안 되는 게 술을 좀 잘 못 마시는 친구들이 좀 하이볼이라는 대안으로 많이 빠지고 있고 그리고 하이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조제해서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업체에서 잡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런데 일단 그 동남아에서의 인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베트남에 가면 한국하고 이제 똑같은 소주병에 오빠라는 술이 있어요. 아예. 이름이 오파입니다. OPPA. OPPA. 오빠. 그리고 뭐 캄보디아 이런 데 가면 소주 이름이 대박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리고 뭐 참 좋은도 있어요. 참 좋은. 참 이술이 아니고 참 좋은도 있어요. 참 좋은. 그러니까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저기 동남아의 소주의 지금 종류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정도로 이제 트렌드를 타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소주하면 이 초록색 병이 이제 상징이잖아요. 언제부터 이제 소주가 이제 초록색 병이 됐나라고 했더니 대기업이 처음으로 이제 들어갔던 그 두산이 원래는 오비 맥주였잖아요. 네. 그 맥주가 이제 뜨기 시작하면서 소주가 좀 침체를 겪는 게 80년대인데
그때 이제 소주 시장을 공략하겠다고 이제 두산이 그 강원도에 있던 경월 소주라는 데를 이제 인수를 했는데 그 인수를 하고 내놓은 소주가 대박을 친 게 그린 소주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그래서 그 병이 그린인데 그때부터 초록색 병이 이제 그 히트를 많이 해서 좀 따라하게 되고 그리고 저도수로 가게 되고 그리고 2010년 정도 되면 이제 우리 어릴 때 병 많이 이제 갖다 팔아서 뭐 이것저것 사 먹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소주 회사들이 그냥 병 사이즈를 통합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스티커만 다르게 하고 다 초록색 병으로 통일을 한 거죠. 그렇게 해야지- 리사이클 하려고. 그렇죠. 그 재활용이 좋아지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인기가 좋았던 초록색 병이 이제 표준이 돼서 지금은 그 색깔이 K 소주의 하나의 그 아이덴티티가 됩니다. 지금 이제 짝퉁 소주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초록색 병으로 똑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도 속아요, 그냥. 그냥 이게 베트남 버전으로 나왔나 보다 이렇게 마실 정도거든요. 그런 거 보면 저는 이제 아시아 쪽에 특히 아시아 쪽이 이제 먹을 게 좋은 나라들이 동남아에 많잖아요. 특히 이제 소주는 이제 그냥 마시는 술은 아니잖아요. 이제 안주랑 먹으면 좋은 술이기 때문에 좀 동남아 같은 데서는 꽤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물론 그렇다고 반도체처럼은 안 되겠지만. 마케팅적인 측면이 그쵸. 강해서 이제 초록색 버틀로 나온 거다. 네, 그리고 K-팝이 잘 되는 데는 K 드라마 보면 회당 뭐 소주 한 잔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도 한 번씩 이렇게 예전 영드 이런 거 보면은 아 위스키 한 잔 하고 싶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미드, 영드 네, 이런 거. 우리랑 똑같은 거죠. 그런 거 보고 아 이거 뭐 먹는 거지 하면서 그렇죠. 좀 저게 무슨 궁금해지네. 맛일까? 뭐 이렇게 되는. 그러면요 대표님 네. 방금 돈쌤이 뭐 드라마나 이런 거 얘기해 주셨는데 네. 우리나라의 소주가 왜 이렇게 해외에서 잘 팔리게 된 걸까요? 드라마 영향이 가장 크고 아까 돈사님께서 얘기했지만 드라마에서 보면 뭐 자연스럽게 모든 비밀을 얘기한다라고도 하고 네. 괴로울 때나 기쁠 때나 항상 그 테이블에 있는 파란색 병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남아 쪽에서 K 드라마 열풍에 힘입어서 K 소주가 최근에 상승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라고들 다들 얘기합니다. 이게 런던이나 지금 한국 음식 전문 마트 뭐 이런 데에서도 저희가 뭐 사진을 가져왔는데 윙, 치맥 윙 뭐 이런 데서도 소주를 팔고 있다고 하는데 앞에 지금 보이는 게 그 진로 개구리잖아요. 네. 저거 진로 마케팅에 두꺼비. 아, 그러네요. 두꺼비. 두꺼비. 예, 두꺼비들이 저렇게 또 있어서 치맥하는데 저런 진로 두꺼비들이 있고 또 마트에서도 저기 뒤에 보면은 소주병 이렇게 쭉 있는데 저게 런던의 한인 마트래요. 오세오라는 데인데 거기서 이제 소주를 좀 판매하고 있다고 하고 사실은 예전에 저도 이제 해외에 있을 때 소주는 있었습니다. 근데 네. 동남아에서 짝퉁 소주가 나오는 이유가 세금 때문에 그래요. 아. 이게 한국에서 소주가 너무 뭐 비싸죠. 몇천 원 해가지고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이제 관세가 붙어가지고 술은 소주 한 비싸죠. 병에 2만 원씩 해요. 네, 맞아요. 정식으로 수입하면. 그러니까 이제 거기 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짭퉁을 만들어서 싸게 이렇게 주는 그런 유행들이 저 유학생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외국인들이 소주를 찾는 그런 문화로 많이 바뀌었다. 아까 그 진로의 두꺼비였잖아요. 원래는 원숭이였습니다. 네? 원래는 원숭이였어요. 진로가 이 마스코트가 원숭이였다고요? 원숭이였습니다. 원숭이 안 어울리는데 두꺼비가 딱인데. 이래서 바꾼 거래요. 원래는 원숭이를 했는데 원숭이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으니까 이거 어디 구한말 때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구한말보다 조금 전 1924년 때 이제 진로가 출발을 하거든요. 그때 출발해요, 네, 진로가. 네, 그래서 제 친구가 이제 그냥 참이슬로 먹고 사는 친구가 있거든요. 이제 걔는 통장 비밀번호 전부 다 1924입니다. 애사심이 뛰어난 분이네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해방되고 전쟁이 터지면서 부산까지 내려오고 막 하다 보니까 그때는 남부 지방은 의외로 이제 원숭이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두꺼비로 이제 바꾼 거예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전설의 그 빨간 딱지가 이제 그때 나오는데 그때부터 이미 두꺼비가 돼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소주 하면 우리 어릴 때 아빠 심부름 가면 빨간 뚜껑 사오라고 했잖아요. 네. 딱 그게 그때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맥주 시대로 넘어간 거죠. 진짜 구한말 그냥 애드립으로 했는데 진짜네요. 진로 창업주가 북에서 이제 내려오네요. 6.25 때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창업을 했지 않습니까? 장하요. 북쪽에서는 원숭이가 굉장히 길조는 아니고 굉장히 좋은 동물. 동물이라고 많이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원숭이 마크를 했는데 남쪽으로 내려다 보니까 원숭이가 그렇게 좋은 인상을 안 줘서
두꺼비는 돈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두꺼비로 바꿨다라고 하는. 금두꺼비 뭐 이런 거. 그렇죠. 예전에 뚜껑에서 금두꺼비 나오면 진짜 금두꺼비로 바꿔준 이벤트도 하고 있었어요. 와, 진짜 구한말 때 아니에요? 아 그거는 구한말 아니고 70년대, 80년대. 아, 70년대, 80년대. 와. 그 현금 이벤트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술 마시고 있으면은 뭐 마케팅 많이 하잖아요. 네, 술집에서. 네. 그런 거에 모든 거의 출발은 진로라고 보면 되는데 진로가 그 북한의 진천 지방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네. 진천의 진짜하고 이게 증류수잖아요. 증류기 때문에 위에 이슬이 맺힌 게 떨어진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진로거든요. 아. 그래서 그걸 한글화 시킨 게 참이슬인 거예요. 진천 지방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그 증류수를 네, 진천 지방에 이제 증류주다라고 해서 이제 진로. 진로인데 이제 그게 참이슬까지 온 거죠. 진짜다 해서. 그렇죠. 오늘 술 드시는 당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술도 안 드시는 분께서 근데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을 하고 좋기는 한데 이게 주류 업계가 과연 괜찮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새벽 술자리도 요즘 많이 안 하고 안 술도 하죠. 강권하지도 않고 그래서 술을 안 마시는 추세고 담배도 마찬가지잖아요. 담배도 안 피는 추세고 금주하자는 추세고 유튜브에서 뭐 술방 이런 거 하면은 또 딱지 붙고 막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트렌드하는 걸 돌파할 주류업계가 돌파고 수출은 뭐 잘 되는 건 그렇다 치는데 무슨 아이디어 뾰족한 수가 있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주류 문화가 바뀌고 있는 것이 아까 좀 전에 여러 가지 얘기하셨지만 하이볼 같은 형태 네. 믹스돼 있는데 가벼우면서도 믹스됐고 뭔가 좀 고급스러워 네. 보이는 형태의 주류 문화들이 바뀌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마트나 편의점을 가게 되면 이제 하이볼을 딱 만들어서 팩에다가 이제 섞어서 만들어서 파는 국내 주류 회사의 제품들이 최근에 많이 출시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하나의 돌파구로서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쌤님은요? 이거 그래서 저는 이제 내수 쪽으로는 일단 지금 모든 소비 트렌드가 팬시함입니다. 팬시함. 네, 팬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힙합? 예전처럼 그냥 부어라 마셔라 싸게 많이 마시고 먹고 죽자 이게 아니라 이제는 뭔가 내가 술자리에서 술을 한잔하는 거를 이 장면을 공유하고 싶을 정도의 팬시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이볼도 거기서 나온 것이고 그리고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제 혼자 술을 많이 마시니까 혼술할 때 깡소주를 마시긴 조금 수골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스키도 한때 유행을 했었고 이런 것들도 결국엔 다 팬시함인 거거든요. 그리고 내수는 이제 팝업 스토어나 팬시함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하이볼 같은 것들도 이제 양산형 제품으로 넘어가고 있고 그래도 활로는 수출이죠. 수출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부어라 마셨던 그 문화가 가능한 지역을 공략하는데 저는 이제 동남아라고 보는 것이죠. 네. 동남아 쪽에서 MZ들이 요즘 이제 좀 팬시한 거, 힙한 거, 네. 트렌디한 거 이런 거 좋아하다 보니까 스타벅스에서도 이런 게 나와요. 막걸리 향 크림 콜드브루. 이거 뭡니까? 저도 처음 봐요. MZ 아니죠, 솔직히. 저도 처음 처음 본대요. 보는데 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이제 친구들이 집에서 타 마셔요. 하이볼이나 이런 것들을 집에서 만들어 마셔요? 만들 수 있는 키트나 이런 것들도 판매를 하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사놓고 집에서 많이 마신다고 했잖아요. 코로나 이후로 좀 집에서 좀 많이 타 마셔요. 그런 친구들 많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좀 재밌는 술들 만들어 먹는 네, 것들이 네. 트렌드다. 막걸리 쉐이크도 있고 얼그레이주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에 저 막걸리 향 크림 콜드브루라 그래요. 그래서 저런 것도 있다고 하고 그래서 주류업계가 여러 가지 수출도 그렇고 트렌디함도 그렇고 다양한 포트폴리오 변화를 통해서 좀 이제 매출을 극대화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리리님께서 경기 침체나 경기 둔화가 되면 다시 주류가 부어라 마셔라로 이런 술 문화가 좀 바뀔 수도 있나요, 김대준 대표님? 우리가 이제 경기 침체 또 지수가 하락할 때는 경기 방어주라고 그래서 음식료나 뭐 전기, 가스, 수도, 유틸리티 같은 업종의 종목들이 각광을 받지 않습니다. 이때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제 국내 하이트진로 비롯해서 최근에 경기 침체 우려도 있고 오늘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이런 종목에 대해서 관심도가 조금 만들어지고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류 회사 국내 한 5-6개 회사가 있습니다. 하이트진로를 비롯해서 뭐 롯데칠성, 무학,
보양조 뭐 등등등 회사들이 있는데 주가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최근 상황에서 모습들을 보면. 그런데 해외 사례들의 해외에 있는 이제 주류 회사들의 형태를 보게 되면 모습이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준비한 자료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중국과 일본의 이제 주류 화사 형태에서의 가격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되면 네. 중국에서 뭐 최근에는 이제 시가총액 상위 1위가 바뀌긴 했지만 한 6, 7개월 전만 하더라도 지난해만 하더라도 중국의 시총 1위 종목이 마오타이 생산하는 그 네. 귀태 그 저기가 1위였지 않습니까? 시총 그렇죠. 1위였습니다. 네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아사히 홀딩스 그룹이라는 그 아사히 맥주 만드는 회사, 요 회사가 시총 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회사의 그 형태를 보게 되면 롯데칠성이 시총이 좀 높긴 하지만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도 그 주류 판매 비중이 전체 매출에서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주류 회사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회사라고 하면 하이트진로 정도가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주류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전체 시총이나 매출 비중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자료가 이제 나오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 시총 규모에 있어서도 뷰테 그 마오타이를 만드는 중국 회사 같은 경우에도 시총이 330조입니다. 와.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일본의 아사히 그룹 같은 경우 26조. 반면에 하이트진로의 시총을 보게 되면 뭐 2조가 안 되는 형태 진행입니다. 2조 내외입니다. 그렇다 본다면 이 해외사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회사로 도약을 했느냐라고 판단하면 수출입니다. 궁극으로 수출이 활성화되고 수출을 기반으로 해서 회사의 덩치를 키워가는 과정들이 진행됐기 때문에 국내 지금 현재 동남아 중심의 수출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냐. 아직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1억 불 수준, 1억 5천만 불 수준에서의 수출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 회사의 성장성을 아직은 논하기는 조금 시기상조이긴 하겠으나 이 부분이 좀 더 가속화를 받고 동남아 비롯해서 뭐 각국으로 수출 부분이 증가한다라고 한다면 하이트진로 비롯해서 국내 주류 업계의 판도도 좀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그 해봅니다. 저거 보면 화이트존은 먼저 기형적으로 시총이 싸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매출이 2조 4천억 나오는데 시총이 1조 4천억. 구이저 마오타이는 연매출이 밸류를 못 받는 28조에 거죠. 10배인데 네. 아사히도 마찬가지로 연매출 정도는 시총이 나오는데 그렇죠. 저거는 하이트진로는 좀 심하네요. 굉장히 저평가고요. 이제 문제는 하이트진로에 대한 문제를 여러 가지 내용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기존의 진로그룹에서 이게 이제 넘어갔지 않습니까? 네. 진로그룹에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너무 빠른 이제 인수 승계를 받아가지고 회사의 재무적 구조 측면에서 그렇게 썩 우량한 형태로의 그 넘어가지를 못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까지도 회사에 영향력을 주는 형태로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현재 반응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 뭐 주로 내수에 기대고 있는데 지금 좋게 볼 수가 없는 게 일단 회식 문화 같은 것도 많이 사라지고 있고 그쵸. 그리고 이제 주류 소비를 많이 하던 40, 50대들이 이제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전처럼 못 마십니다. 저도 이제 친구들하고 오랜만에 만나면 오늘 먹고 죽자 하는데 12시 반 되면 졸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안 드신다고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술자리는 많이 갑니다. 근데 표시 안 나게 적게 마시는 것이지 마시는 옆에서 보면 이제 잘 마시는 것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해보면 근데 친구들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예전에 돈이 없어서 못 마셨는데 이제는 체력이 없어서 못 마셔요. 체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술을 마실 일이 별로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수뿐인데 내수는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고 수출은 이제 막 시작하는 거니까 밸류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아사히 같은 경우만 해도 뭐 우리나라에서 한때 일본 맥주 불매 운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게 새로운 모델이 나와가지고 네. 오픈런도 하고 했던 그런 슈퍼드라이. 그렇죠. 네. 그런 거 같은 우리도 좀 팬시한 상품들을 수출까지 좀 해야 뭐 어떻게 활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너무 그냥 옛날 그냥 한국 사람은 소주지 여기에 머무르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뭐 막걸리라든지 아니면 뭐 새로운 소주가 나왔을 때는 반응을 하거든요. 네. 그만큼 시장이 지금 제품의 다양성, 그 소비 문화의 다양성에 지금 목이 좀 말라 있는 상황인데 공급 측면에서 그게 제대로 다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게 좀 아쉽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도 곧 추석도 있고 추석 지나면 금방 연말 오거든요. 근데 보면 아까 대표님께서 네. 화이트 진료가 약간은 저평가 구간이라고 했잖아요. 당연히 저평가 곧 연말도 있고 추석도 있는데 이때는 좀 어떨까요? 이제 점점 좋아질까요? 연말 주류 추석이 주들? 아니고요. 이제 제가 증권학계에 오래 있다 보니까 네.
주시장이 상승할 때, 강하게 상승할 때 우리가 회식하고 술을 많이 마실까요? 오늘같이 하락할 때 하락할 때. 그렇습니다. 왜일까요? 마음이 상승할 아프니까. 때는 내 종목이 안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다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내가 소외받는 경우들도 있고 네. 하락할 때는 다 빠집니다. 그러니까 술 한잔 하자 오케이 합니다. 상승할 때는 술 한잔 하자 약속 있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연말보다는 주류 소비가 뭐 계절적으로 또는 그 어떤 시기적으로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수가 가장 강한데 평균적으로 평이합니다. 그래서 큰 변화 없이 네. 뭐 연말로 간다 그래서 뭐 여름으로 간다 그래서 그렇죠. 뭐 크게 막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돈쌤님은 어때요? 주식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뭐 연말이나 이런 게 좀 더 뭐- 좋아질 수 있을지. 그런 주식을 사면 술 마실 일이 더 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냥 이제 제품을 사자. 주식을 사지 제품을 말고 사는 게 낫다. 제품을 사가지고 이제 과음하지 않는 선에서 이제 즐기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굳이 아무리 경기 방어의 느낌도 있지만 지금 그 정도로 경기 침체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주류주를 지금 볼 가능성은 모르겠습니다. 주류주 사서 떨어지면은 에이 이거 뭐 매출도 안 나오는데 내가 사서 마셔야겠다 이러면서 더 그 떨어지면 이게 몇 병을 날린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근데 하나 그냥 가능성이 있는 게요. 미국 시장에서 최근에 가장 강한 종목, 제일 많이 오르고 가장 강한 종목이라고 한다면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가 역사적 신고점을 돌파하고 오늘 새벽에 끝나면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보더라도 오늘 전체적으로 다 빠졌는데 코카콜라는 플러스였습니다. 굉장히 강하거든요. 내수주이면서 경기 민감주이면서 음식료 업종이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국내 시장에서도 관련 업종의 주가도 가능성을 두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일부 긍정의 판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로 콜라가 나와가지고 맞네요. 예전에는 이제 탄산 같은 거 밖에다 내어놓고 무료로 리필하는데도 이제는 제로만큼은 안에다가 들여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제로다 보니까 끝도 없이 마십니다. 근데 소주도 제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주 제로는 근데 알코올 제로가 아니고 물론 소주도 원래는 희석식을 하려다 보니까 예전에 쌀이 아니라 다른 걸로 해서 당이 높아서 이제 그 제로인데 네. 그건 뭐 사실 당 때문에 마시는 게 아니라 알코올 때문에 마시는 알코올 거고 때문에 마시는 그 코카콜라 거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저만 해도 예전에 콜라를 좋아하다가 살이 찐 이후로 이제 탄산을 끊었다가 제로 콜라 이후로는 거의 냉동 창고로 다 종류별로 쌓아놓고 제로 콜라 좋죠. 예, 그 어마어마하게 마실 수밖에 없게 돼 있거든요. 특히 더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북방구가 다 더웠고 이제 그런 효과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제품 효과. 예. 그런 거는 없어요? 약간 뭐 하이트찔러나 이런 거 사면 네. 주주면은 뭐 집으로 뭐 소주를 몇 개 보내주거나 뭐 이런 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강원랜드는 네, 예, 한 주만 사도 네, 맞습니다. 예. 하이원 할인해 주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근데 그렇게 하면 거의 전 국민이 다 혜택을 그렇죠. 받기 때문에 네, 이벤트로 하죠. 뚜껑에 이벤트로. 뭐가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벤트로 많이 하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주류업계에 대해서 수출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근데 내수는 좀 줄어들고 있고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주류업계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하지만 주가 측면에서는 안 사는 게 좋겠다. 이런 쪽으로 두 분이 결론을 내주셨네요. 두 분의 한 줄 평 한번 들어볼까요? 김대준 대표님부터. 수출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작은 미약하지만 앞으로의 방향성을 봐서 그 끝은 창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끝은 창대하리라. 돈쌤님은요? 소주 그린 보틀, 수출도 초록불. 초록색 병 수출도 초록불이다. 네. 앞으로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좀 요거에서 잘하려면 네. 이 소주를 딱 브랜딩화 시켜서 마케팅을 진짜 열심히 잘 해야 되는 것 맞아요, 같아요. 예. 뭔가 뭐 보드카도 뭐 그런 것들, 앱솔루트 뭐 이런 것처럼. 소비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네. 됩니다. 예. 그런 문화를 좀 고민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함께 주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리포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돈쌤 정현두님 그리고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엔비디아발 악재 삼성전자가 4일 69,800원에 거래를 시작하며 지난해 11월 10일 이후 약 10개월 만에 7만 전자가 붕괴됐습니다. 키움증권이 자사 고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엔비디아에 투자해 손실을 보고 있는 투자자가 34.6%로 10명 중 4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 스코어에 따르면 현대모비스와 SK텔레콤, 고려아연을 비롯한 대기업 10곳이 금융감독원에 분기보고서를 제출하기 시작한 2000년 1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98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텔이 그간 자체적으로 진행해오던 칩 생산을 대만 파운드리 업체 TSMC에 맡기기 시작하면서 조시 류먼 인텔 클라이언트 컴퓨팅 그룹 제품 마케팅 및 관리 총괄은 향후 삼성도 인텔 칩을 제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엔비디아와 일부 다른 기업들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에 대한 소환장을 보냈다고 미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간 3일 보도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정부가 발표한 88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재개발, 재건축 절차를 단축해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특례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정기선 HD현대 대표이사 부회장은 4일 제2회 한미일 경제대화에 참석하면서 미국 함정 유지보수 사업과 관련해 수익성을 봐가며 조만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이토 히데키 일본 금융청장과 만나 밸류업 등 자본시장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런치박스 두 번째 코너 불맛나는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식장에서 핫하게 다뤄질 이슈들 더욱 뜨겁게 불맛내주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리포트 KB증권에서 다룬 리포트입니다. 삼성물산 이야기인데요. 어제 외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꽤 네. 많이 매수를 하면서 크게 점핑을 했는데 그 배경을 좀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메인이 되는 건설 부문도 영업이익이 잘 나왔다고 하고 네. 앞으로 지켜봐야 될 이익 전망도 좋다고 하는데 향후 이익 전망은 좀 어떤가요? 우선 9월에 기대 요인들이 좀 남아있죠. 이 기업 밸류업 관련해서 이 밸류업 지수에 관련된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이 좀 공개가 될 예정이고 올해 연말 안에는 이 상장 지수 펀드 ETF에 관련된 출시 기대감. 그래서 이제 기업 밸류업이 본격화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요 정책들에 대한 세부 사항들이 좀 결정되는 그런 기대감들이 사실 뭐 저 PBR 관련 종목들의 어떤 수급을 좀 완화시켰던 배경을 좀 이끌지 않았나를 보고 있는데. 다소 좀 차이점이 좀 있다면 우리가 그동안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종목들에 대한 이 수급을 좀 보면 네. 뭐 금융지주사 그다음에 보험업종의 경우에는 상승폭 기대감이 굉장히 좀 많이 반영된 측면들이 있었고 물론 뭐 자동차도 좀 마찬가지죠. 그런데 아직 정확하게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지 못했던 기업들이 해당되는 어떤 기업 주주환원 정책에 관련된 어떤 가시화 내지는 정책을 좀 발표하겠다라고 좀 언급했던 종목들이 해당된 기대감들이 좀 선별적으로 좀 다르게 유입되는 흐름으로 좀 이어지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삼성물산의 경우에는 사실 적극적인 어떤 주주환원 정책은 좀 미흡했다라고 좀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해당되는 어떤 이익 지표가 확정되는 부분들 안에서 주주환원 정책들이 가시화 내지는 좀 본격화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작용한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리포트의 좀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항상 제가 좀 강조드렸던 부분.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장사를 잘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장사도 좀 잘해야 되지만 순이익, 그러니까 이익 지표가 굉장히 좋아야 주주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어떤 선물을 사실 장사를 잘해서 확보되는 이 이익 지원을 좀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삼성물산이 이 건설 부분에 대한 호조, 그래서 작년과 올해 전체적인 어떤 영업이익 1조 원을 2년 연속 좀 이어갈 수 있다는 어떤 긍정적인 어떤 전망이 기대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일단 건설 부분에서 1조 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지탱하고 있는 가운데 이 비건설 부분에 대한 이익 기여도가 추세적으로 좀 증가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좀 언급을 했어요. 건설 부분의 경우에는
과거 사실 이 레미안 브랜드가 사실 그동안 좀 잘 보였다가 어느 순간 좀 보이지 않았던 시점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삼성의 어떤 이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해당되는 리스크가 좀 해소되고 난 이후에 건설 부분이 최근에 이 수주량들이 좀 더 증가되는 부분들, 그래서 뭐 서울권을 좀 중심으로 한 이 건설 수주가 좀 굉장히 좀 많이 이어지면서 이게 이익 확장으로 좀 이어지지 않나라 좀 보고 있는데, 여기 내용들 좀 보면 수소, 태양광, SMR 등의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점, 그리고 개선되는 펀드메탈을 주주 환원으로 이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점, 그러니까 세 가지 기대 요인을 좀 주목을 한 것이고요. 건설 부분의 경우에는 2024년도에는 1조 1천억 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1조 1,500억.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련된 이익 지표가 계속해서 좀 상향될 수 있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기대감인데, 가격의 전가력이 높은 서울의 중심, 서울권 중심의 주택 사업을 지금 현재 전개하고 있다. 건설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건설주가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반등을 해주고 있지만, 과거 사이클과 좀 대비했을 때 건설주의 어떤 이익 회복은 굉장히 좀 더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삼성물산이 건설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건설사 대비해서 이익 기조가 좀 양호한 편이다라고 좀 언급을 좀 한 것이고요. 여기도에서는 2018년도에 30%에 좀 불과했던 비건설 부분의 이익 기여도가 2022년도 60%를 좀 60%에 대한 중반, 그리고 2027년도까지는 해당되는 어떤 이익 기여도가 70%대까지 좀 확장될 수 있는, 그러니까 건설에만 좀 의존되는 것이 아니라 상사라든가 바이오 사업 관련된 신사업에 관련된 어떤 이익 기여도가 점진적으로 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좀 언급한 것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주환원 정책을 말씀 주셨는데 주주환원 정책을 잘 하려면 일단 장사 잘해야 되고 네. 그만큼 돈도 많이 벌어줘야 되는데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주주환원 정책도 기대가 되지만 또 한 가지 짚어봐야 될 게 있어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도 강점이 많다고 들었는데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는 삼성물산이 어떤 강점이 있는 거예요? 뭐 이게 좀 다소 좀 긴 모멘텀이긴 하지만, 지금 SMR 관련해서 소형 모듈 원전에 관련해서 미국에 지금 기술 투자를 좀 일부 했고, 이게 상용화가 지금 한 2028년도 내지는 한 2030년도에 소형 모듈 원전이 상용화되는 관점, 이 부분은 대형 원전 대비해서는 이 시공 능력들이 좀 단축될 수 있는 부분들, 가격 요건에 대한 경쟁력들이 크죠. 그래서 전체 공정의 한 70% 정도는 공장에서 만들어 가지고 공급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대형 원전은 설계부터 해가지고 용역,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어떤 이 구축 기간이 상당히 좀 많은 기간들을 좀 소요하는 것에 비해서 소형 모듈 원전은 단기적이고 그리고 비용의 효율화 때문에 각광을 좀 받고 있고, 물론 이제 안전성에 관련된 이슈가 좀 있지만 해당되는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좀 부각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미국의 대선 불확실성, 뭐 에너지 정책에 관련된 변화라든지 사업 정책에 관련된 변화 요인들이 아직은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모멘텀 관점에서는 저는 뭐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기보다는 조금 더 확인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주주환원 정책의 관점에서는 2022년 그리고 2023년도까지에 대한 배당 성향이 18%밖에 좀 안 됐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최근에 이 총주주 환원율, 전체적인 배당 성향을 한 25%대까지 좀 상향했던 대다수의 어떤 기업들의 이 흐름들을 좀 감안했을 때는 아직 배당 성향이 좀 미비하다. 다만 여기서 좀 언급했던 것은 자사주의 소각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주주 환원 자세를 고려한다면 배당 성향도 어느 정도 증가될 수 있다라고 좀 전망을 했는데, 이 부분 좀 돼봐야 하는 거죠. 다만 이제 저는 긍정적인 지표가 자사주의 소각, 자사주를 전량 소각한다, 이 부분은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데, 전체 발행 주식 총수의 9.5%에 대한 자사주를 소각한다는 것은 그만큼 유동 비율에 대한 단축 내지는 주가 가치가 상향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해 보면, 삼성물산의 경우에는 이와 별개로도 사실 뭐 삼성그룹 전체의 배당 성향들이 확대되는 것은 이익 지표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뭐 삼성그룹의 사실상 뭐 지배구조 최상단에 위치한 삼성물산이기 때문에 향후에 뭐 삼성생명이라든가 삼성전자의 배당 성향이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삼성물산이 받아올 수 있는 배당 재원도 커진다. 이 점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재생 모멘텀 쪽은 아무래도 미국 대선에 따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보다는 주주환원 쪽에 집중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자사주 전량 소각 이슈 관련해서 짚어주시면서 주가 가치가 나중에 들어서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지켜보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리포트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네, 소극적 말고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제발 기대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기대해 보면서 두 번째 준비된 리포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리포트는 현대차증권에서 다룬 현대로템 소식입니다. 현대로템 잘 나가다가 계속 박스권에 머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서 항상 조선 쪽이랑 방사는 수주 모멘텀을 집중해야 한다, 수주 잔고를 꼭 확인해야 한다 했는데 현대로템의 수주 잔고는 어떤가요? 전반적으로 보면 현대로템의 수주 잔고는 오히려 상반기보다 하반기의 기대 요인들이 좀 더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일단 실적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2분기 분기 사상 최대 실적기죠. 이 부분은 견고한 방산 수주, 방산 부분의 실적과 여기에 대해서 철도 사업 부분에 대한 이익 개선이 빠르게 좀 이어가고 있는 긍정적인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3분기 실적 전망치가 나왔는데 일단 뭐 지난 2분기 대비해서도 28.3%에 대한 매출 증가 그리고 이익은 207%가 11.9%가 지난 2분기 대비 3분기에 더 증가될 수 있다. 그러니까 2분기 대비해서 3분기의 이익의 확장성은 이어진다라는 뜻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폴란드양 K2 전체 인도량들에 대한 연동성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계약 요건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2022년도를 보면 전체 이 K2 전차 1000여 대의 기본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기본 계약 1000대니까 1000대를 수주했기 때문에 막대한 돈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기본 계약이라는 것은 사실 실적의 좀 연동성 관점에서 구속력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부분은 기본 계약이 아니라 실행 계약. 그래서 1차 실행 계약의 대수가 180대, 전체 1000대 중에서 180대의 실행 계약이 있었고 이 중 2분기까지 인도된 K2 전차의 전체 수는 46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130여 대가 좀 136대인가요? 이렇게 좀 남아 있는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좀 공급이 될 텐데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56대가 공급될 예정이고 38대의 K2 전차가 이제 추가로 인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2025년도까지 전체 출고량은 96대에서 180대를 모두 다 떨어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해당된 실적 기여도는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요인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부터 개최되는 이 폴란드 MSPO 방산 전시회에서 2차 실행 계약이 과연 이제 얼만큼에 대한 계약의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시장에서는 사실 180대 했으니까 820대 남았으니까 이번에 820대를 다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현상을 보지 말고 팩트를 봐야 돼요. 820대를 다 할 수 있을까요? 지금 180대 중에 46대 이제 곧 인도되고 나머지 물량들이 남아있는데 예산을 쓴다면 820대를 무리하게 가져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점진적인 어떤 계획 물량들을 좀 감안해 보면 저는 2차 계약의 어떤 실행 계약 물량들은 1차와 좀 동일한 180대. 이건 증권사가 좀 예측할 수량과 좀 동일한데 저도 한 180대 정도를 좀 예상해요. 보수적으로는 한 150대에서 많게는 한 180대 정도의 2차 수주 계획에 관련된 기대감도 좀 커지고 있지만 만약에 이제 악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에 수주 계약으로 2차 계약이 매듭지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이건 시점에 좀 문제이기 때문에 도입량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제 1000대가 다 들어가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1차, 2차, 3차에 나눠서 점진적인 어떤 유입량을 고려를 좀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MSPO에서 2차 계약 잘하면 좋은데 이게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이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추가적으로 보면 루마니아의 경우에는 300대의 전차 구입 계획 이게 하반기 수주 모멘텀 관점이에요. 슬로바키아는 104대의 K2 전차에 관련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MSPO를 좀 기점으로 보면 동유럽 국가들의 군비 증강 이 부분의 최대 수혜는 K2 전차의 어떤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포인트를 좀 주목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K2 전차의 수출 모멘텀 내년 상반기까지 좀 집중해서 계속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같이 끌고 가야 할 리스크 요인들은 없는 건가요? 저는 사실 단기적 성과를 너무나들 우리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어닝 미스라고 판단한 부분들 인도량이 지연돼서 만약에 예상됐던 실적 컨센을 하회하며 이걸 악재로 좀 인식하는 거 이런 것들은 조선도 방산도 마찬가지로 단기적 실적에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좀 증가되고 있는 모멘텀을 좀 주목해야 되고 다만 한 가지 좀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 부분은 9월에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고 난 이후에 사실 환율의 하락 이 부분이 주는 기저 효과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조선주가 주가의 어떤 수급이 좀
정확하게 이어지고 있는 흐름들은 환율 하락 기조로 좀 접어들게 되면 네. 이익 지표가 좀 훼손될 수 있는. 이게 사실 뭐 장기간에 걸쳐서 사실 뭐 건조를 하고 인도를 하면서 반영된 실적이기 때문에 계약 당시의 환율과 오히려 인도 시점의 환율이 좀 달라질 수 있는 어떤 이점들을 우리가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해당되는 어떤 수익 지표 영향은 방산주 그리고 조선주의 경우에는 환율 연계성이 굉장히 좀 리스크 요인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9월 금리 인하가 본격화됐을 때 방산 업황 자체를 좀 그럼 예의주시를 해야겠네요. 네. 네. 그럼 두 번째 리포트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거침없는 K2 전차 주가도 전진이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증권에서 나온 농심 리포트인데요. 차트가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번에 신규 투자를 위해서 교환사채 발행을 했다고 하는데 이걸 호재로 봐야 할까요? 악재로 봐야 할까요? 우선 교환사채에 관련돼서 이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사채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들은 뭐 증자도 있고 사채 발행이 있는데, 증자의 경우에는 회사에 자본금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는 것이죠. 네. 이런 좀 차이가 있고, 사채 발행은 사실 회사에 돈은 들어오지만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되지 못한다면 갚아야 될 빚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는데, 크게 뭐 신주 인수코브 사채, 전환 사채, 교환 사채 세 가지의 사채 유형이 있습니다. 네. 신주 인수코브 사채, 전환 사채의 경우에는 일정 이 행사가액이 좀 도달하게 되면 이 사채권자가 이 주식으로 좀 전환해서 차익을 보는 시스템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교환 사채는 교환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교환의 대상은 쉽게 말해서 사채를 해당되는 주식과 좀 교환한 거예요.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기존에 발행되어 있는 회사의 자사주를 처분해서 자사주와 바꿔준다든가, 또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상장 지분을 또 교환의 대상으로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농심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교환해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고, 농심이 뭐 삼성전자의 지분을 예를 들어서 뭐 한 10% 정도 갖고 있다. 그럼 네. 삼성전자의 뭐 지분을 교환의 어떤 대상으로 해서 교환사채를 좀 발행할 수 있는 것처럼 교환의 대상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일단 농심의 경우에는 교환사채의 대상은 바로 자사주였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수량들은 4.9% 30만 19주를 전체 발행 주식의 4.93포인트를 교환 대상으로 좀 했고요. 교환가액은 46만 1,500원인데 오늘 주가를 보면 38만 1,500원의 주가 괴리가 있기 때문에 46만 1,500원 이상의 주가 형성이 되어야만 사채권자는 뭐 이익을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에 대한 어떤 이 물량에 관련된 어떤 리스크 요인은 좀 없다라고 좀 보면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이 46만 1,500원에 대한 가치가 네. 리픽싱이라고 해서 시가가 하락하면은 이 가격도 좀 내려갈 수 있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다만 좀 긍정적인 부분들은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 배당에 관련돼서 해당되는 어떤 이 가격 하락 요건들이 있을 때는 조정을 좀 하지만, 네. 시가 하락, 가격이 빠졌다고 해서 교환가액을 바꿔주는 것은 없앴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 교환사채의 어떤 이자율도 모두 다 제로라는 것은 조금 뭐 회사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좀 긍정적인 어떤 발행 요건이 아니었나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리스크 요인이 현재는 없다. 이제 다만 앞으로 우리가 좀 우위에 대한 어떤 리스크는 주가가 뭐 한 50만 원, 55만 원 이상 갔을 때 네. 46만 1,000원에 행사할 수 있는 사채권자가 해당되는 물량이 단기적으로 만약 행사가 된다면 시장의 부담으로는 좀 작용될 수 있어요. 이 리포트를 보면 희석 규모가 크지 않고 오히려 희석 규모가 좀 크지 않다고 좀 언급을 했는데, 발행 주식 총수의 4.9% 거의 뭐 5%에 육박하는 지분에 대한 어떤 주가 희석은 적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때 가봐야 되는 뭐 이슈긴 하지만 현재로서에 대한 리스크의 요인은 아니지만 앞으로 잠재적으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요인은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주가가 갑자기 팍 올라도 리스크 요인으로 봐야 될 수 있는 건가요? 주가가 많이 오른다고 해서 갑자기는 아니고요. 네. 일단 뭐 점진적으로 사실 뭐 해당되는 어떤 인수, 지금 구간에 46만 1,500원에 행사할 수 있는 교환 사채를 발행했던 대다수의 어떤 사채권자는 뭐 기관입니다. 미래 성장성이고 뭐 2029년도 9월 만기이니까 아직 시점이 많이 남아 있죠.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농심에 대한 가치가 반영되는 시점. 그래서 주가가 뭐 이전 신고가였던 59만 9천 원대까지 계속해서 좀 올라준다는 전제라면, 점진적으로 차익 매물에 관련된 어떤 이 실현 욕구 때문에 네. 사채를 자사주와 좀 교환하는 형태가 좀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 그런 리스크 요인은 아니고 주가가 뭐 바로 오른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행사하는 것보다 교환 청구라는 어떤 기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어떤 이 주가에 대한 어떤 가격 연속성을 좀 보고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리포트에서는 지금이 저점 매수의 기회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면 농심이 삼양식품 대비해서 주가에 대한 상승 반영도라든가 실적 기여도가 굉장히 좀 떨어졌던 측면들은 일단 2분기 이익 훼손이 있습니다. 매출액은 증가됐지만 영업이익이 18.6%가 좀 감소됐는데 그러니까 순이익 지표가 좀 안 좋아졌다는 것은 판매량이 들었는데 오히려 마케팅 비용이라든가 제조 원가가 더 많이 수반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원가율에 대한 개선 부분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가장 다만 이제 제가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은 해당되는 이 교환 사채로 인해서 이제 발행되는 이 재원을 모두 다 신규 투자를 좀 한다. 그래서 신규 투자의 규모를 전체적으로 1,918억 원이고 15,500평 규모의 부산 녹산 공장 옆에 신설 이 공장을 좀 짓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전반적으로는 2026년도 하반기부터 가동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현재 5억 개 캐파가 10억 개 캐파로 거의 2배 이상 좀 증산되는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판매량이 유럽과 중남미 지역에 대한 확대 요인으로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출량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을 좀 대비하는 효과가 아닌가라고 보기 때문에 증설 및 신규 투자의 효과들은 당장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주목해볼 포인트다. 그래서 저는 2020년도 하반기 이거 하나만 우리가 좀 키워드로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6년 그렇죠. 하반기 2025년도 우리가 상반기 기점이라면 오히려 그 다음 연도에 관련된 이 신설 투자에 관련된 효과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후에 시장 점유율들이 더 상향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실적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추세 이탈한 현재 구간, 뭐 저는 38만 원 미만 구간에서 저는 분할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 전반적인 어떤 이 추세는 삼양식품이 향후에 조정기로 좀 접어들게 된다면 섹터 영향을 좀 받기 때문에 추가 조정은 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38만 원 미만 부분에서는 좀 분할 매수에 들어가 보면 좋고 또 2026년 하반기까지 장기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리포트 한 줄 평 열어보겠습니다. 네, 시설 투자는 긍정적, 교환 사채는 부정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불만하는 리포트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삼성물산, 현대로템, 농심까지 3가지 이야기 다뤄봤고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기막힌 투자 한 끼 오전장 한번 점검을 해봅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2.2%, 2.7%의 약세권에서 좀 급락한 채로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605포인트. 아까는 2,600선도 깨졌었는데 그것보다는 살짝 회복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이 한 3,400억, 기관이 한 3,300억 정도 던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7% 마이너스고요. 739포인트. 두 분한테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두 분의 또 이야기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님 그리고 신한투자증권 영업부의 황유현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결국은 전략인 것 같아요. 오늘 장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만약에 뭐 신규 진입으로 뭘 담는다면 뭘 담아야 될까?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이 큰 것 같은데 일단은 황현 팀장님부터. 오늘은 이왕 뭐 주식시장 떨어지고 있고 이왕 뭐 어차피 국내 시장을 떠나지 않을 거다. 예. 뭐 여러 가지 국내외 변수도 많고 특히나 정치적인 변수가 많이 있는 상황에서 나는 어차피 국내 주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 팔고 뭐 해외로 가지 않을 거면 오늘은 리밸런싱을 하는 날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리밸런싱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네. 될까요? 일단은 하반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요. 뭐 그동안 싸게 사고 싶었지만 많이 올라있던 주식들, 특히나 오늘 그 중에서 오늘 양봉 내는 종목들이 꽤 또 보입니다. 네. 예, 일단은 뭐 오전에 변동이 크긴 합니다만 오후 2시 넘어서 일단 양봉이 내는 종목들, 특히나 지금 양봉이 이미 나 있는 종목들은 확실히 저가에서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주가 위치, 절대적인 위치 자체가 높은 곳에 있든 아래쪽에 있는 것든지 간에 일단 양봉 나는 것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반해서 좀 과하게 밀리는 종목들, 특히나 소외주들, 중소형주들 이런 종목들은 아마 이런 리밸런싱 등의 영향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냥 이런 날 아예 그냥 소외주들 이런 기회에 팔아서 좋은 주식들 싸게 떨어졌을 때 담는 그런 정도의 리밸런싱.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특히나 이제 뭐 정치 이슈들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외국인들은 대형 최소한 중형주, 대형주에서만 매매를 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오늘도 보면 사실 지수를 계속 꾸역꾸역 맞추려고 하는 느낌들이 있거든요. 2차 전지 섹터가 됐든 뭔가 다른 섹터들, 이제 섹터 자체를 통해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대형주들 위주로 움직일 확률이 높습니다.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너무 시가총액 한 2천억 이하의 너무 소형주나 또는 또 소외주가 된다라고 하면 이 기회를 이용해서 조금 리밸런싱, 뭐 여러 가지 그 침체 우려도 있고 뭐 엔비디아, 뭐 버블 이런 논란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이럴 때 한번 리밸런싱 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지은 대표님한테도 같은 질문 드린다면 오전장 코멘트와 전략까지. 일단은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불안감이 좀 존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투자자들 자체의 심리 자체도 좀 불안 요소가 많이 퍼져 있는 상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뭐 제조업 지수 관련돼서 이제 미국 증시에서 일단 하락이 나왔고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피해갈 수는 없었는데 엔비디아가 또 큰 폭으로 많이 빠졌고요. 근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또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일본은행 총재 쪽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 뭐 확정은 아니지만 뜻을 또 내비치면서 NK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좀 불안감도 다시 한번 재점화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주 일정을 좀 계속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표 발표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고용 지표 같은데 고용 지표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은 다시 한번 좀 바뀔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는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내가 너무 부실하고 뭐 실적도 안 좋고 거기다 어떠한 이슈도 없고 한 가지라도 이점이 없는 종목들은 정리하실 수는 있겠지만 내가 어떤 명확한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종목 매수했지만 지금 시장 상황에 따라서 빠지고 있다 하는 종목들은 일단 지금은 저는 보유하고 계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 내가 현금 비중이 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내가 약간은 숙련된 투자자라는 전제 하에 단기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뭐 일정이 있는 종목들이나 이벤트가 있는 이벤트성 매매 비중 작게
좀 가능하시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난 그래도 주도 섹터에서 한번 기회를 찾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2차 전지 관련돼서 단기적으로는 좀 매매가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추세적으로 다시 한번 좀 돌리기 위해서는 글로벌 판매량이 회복되는 흐름이 저는 중요하다라고는 생각하지만 지금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바이오 쪽 봤을 때 바이오는 지금 그동안 좀 가파르게 올라옴에 따라서 차익 실현에 대한 소화 과정에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와 관련돼서 빠르게 약간 치고 빠지는 주도주에서는 가능하면 어디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2차 전지 쪽으로도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네, 뭐 2차 전지 이제 앞으로 너무 좋다라는 관점보다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 방송을 초반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전략을 먼저 좀 짚어봤고 오늘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좀 아리송해하시면서도 허탈해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서 한번 첫 번째 주제 우리 제작진이 발제를 했는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자, 또 기어 나온 침체 우려, 코스피 붕괴. 개인적으로는 네.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블랙 먼데이, 블랙 프라이데이, 피해 금요일, 피해 월요일 때도 저 혼자 가짜 하락이라고 실컷 외쳤는데 채팅에 시장이 떨어지는데 가짜가 어딨냐, 네가 가짜 아니냐 이런 얘기 있었어요. 근데 오늘도 아니 이유가 없잖아요. 약간 뭐 미국에서 ISM 제조업이 무슨 뭐 6개월 연속 둔화가 나와서 아니 언제부터 미국이 제조업 국가였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뭐 미국 그렇게 떨어진다고 엔비디아 10% 떨어지고 시총 380조 원 날리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약간 가짜 하락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 혼자 섀도우 복싱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이게 약세장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못 읽는 건지 두 분의 의견이 궁금해서 황현 팀장님부터. 일단은 뭐 인정 가격이 보여주는 대로 인정은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간밤에 나온 뉴스들,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 이제 독점과 관련된 뉴스들이 좀 나왔었잖아요. 물론 장 마감하고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그 정도 뉴스가 나올 거를 미리 알지 않았을까? 네, 그 정도 이슈가 나왔을 거를 미리 알고 일부러 수급적인 면이 좀 굉장히 좀 강하다 생각합니다. 사실 ISM 지수가 예상치보다는 조금 낮게 나왔지만 과연 이 정도 하락할 일인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앵커님하고 매우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실 나스닥이 계속 우리가 계속 나스닥은 신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게 실적도 실적이고 우수한 기업들도 많지만 그쪽 미국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렇죠. 의무적으로도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나스닥 자사주 매입이 8월 말로 종료된다라는 이슈도 좀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가 지금 버블이다라고 해도 이렇게 한번 이런 대형 주도주가 이렇게 원웨이로 한 방에 빠질 일은 저 없다 생각합니다. 분명히 또 반등은 나올 거고요. 반등이 나올 때 과연 실적이라던가 우리가 이제 이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우려스러웠던 것들이 3분기 실적 발표까지 갔을 때 해소가 되면 다시 한번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지금 결국은 버블은 후행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일단은 지금 노이즈는 계속 조금은 2, 3개월 더 끌고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또 하반기에 또 선거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단기 추세는 하락이 맞습니다. 일단 맞고요. 분명히 리바운딩이 나오면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을 보고 들어온 수급들은 분명히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할 스타일이죠.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딱 과매도로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 랠리 정도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금투세 이슈도 일단은 빠질 만큼은 다 빠졌다라고 봐요. 다만 올라갈 때 수급이 세게 안 들어온다는 게 좀 단점이라서 한국 시장이 조금 더 미국 시장보다는 매매하기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일단 지금은 최소한 버티는 구간은 맞지 않을까. 네, 버티는 구간은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지은 대표님한테도 뭐 같은 질문 이렇게까지 빠질 것인가 그리고 그 이유가 뭐 명확치가 않다라는 점에서 이전처럼 떨어졌다가 또 바로 반등하고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9월이라는 특수성, 추석 전이라는 특수성, 네. 그리고 뭐 대선이 가까워진다는 특수성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쉽지도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좀 네. 아리송한 것 같아요. 일단 차라리
그때처럼 확 빠졌으면 반등이 차라리 나왔을 수도 있겠다라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오늘처럼 물론 개파 하락 출발을 하긴 했지만 이대로 또 조금씩 밀리는 게 더 짜증이 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는 좀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9월 15일이 세금을 납부하는 날이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은 현금이 필요할 거고 그럼 현금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뭐를 팔아야 되는데 그 안에서의 주식이 또 매도가 나왔을 수 있다라는 점도 좀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명확하게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노이즈, 불확실성 많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인정을 하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믿음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좀 얕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체력도 얕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아마 신용에 대한 부분들 좀 감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또 추석 연휴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는 뭐 금요일 날 고용 지표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는 확 바뀔 수도 있겠지만 쉽지 않은 시장이 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시장들의 이제 여러 체력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이 거래소에서는 좀 매도가 많이 나오고 네. 있는 상황이라서 여전히 수급적으로도 좀 불안전한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도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어차피 우리가 또 추석 연휴를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는 이제 어설픈 종목을 매수했다가 좀 마음고생을 하는 것보다 물론 확실한 종목, 내가 그동안 사고 싶었던 종목, 뭐 실적이 뒷받침됐거나 업황에 대한 회복이 뚜렷하거나 어떠한 정확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낮은 가격에서 좀 저렴하게 사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좋게는 생각하지만 지금은 뭐 내가 명확하지 않는 이유가 없는데 굳이 종목을 매수해서 마음고생을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요.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차라리 방망이를 짧게 잡고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은 내가 숙련된 투자자라는 전제 하에는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시장에 노이즈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 시기에 굳이 뭐 공격적인 관점을 갖고 보기보다는 약간은 지켜보는 스탠스를 가질 필요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이전보다 그러니까 상반기보다는 확실히 투심이 좀 약해지기는 했죠. 맞습니다. 일단은 힘이 없고 악재 이게 강세장과 약세장 구분할 때 보면 호재에 민감하면 강세장이고 악재에 민감하면 이제 또 약세장이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사실 어제 ISM 지수라던가 뭐 최근에 나왔던 뉴스들에 있어서는 분명히 호재보다는 악재 쪽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뭐 미국 대선 계속 있는 거고 그다음에 AI와 관련된 내용들 과연 AI가 돈을 벌 수 있을까? 그 이제 그 기본적인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답을 사실 명확하게 주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삼성전자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HBM 통과 이슈가 사실 네. 지난 밤에 사실 뉴스가 나오기는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이런 뉴스가 먹히지 않고 이게 아마 상반기 정도에 나왔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는 지금 위치하고는 매우 달랐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시기가 조금 아쉽긴 하죠. 근데 이제 이 이슈가 지나가서 나왔을 때 어떻게 시장에서 반응할까? 그거는 확인하고 사도 늦지 않다. 이 시장이 약세장이고 특히 지금을 약세장이 아니라 이제 비추세장, 하락장이 아니라 약간 횡보장으로 초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한 단계 레벨 다운돼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느냐, 아니면 하락 추세로 보느냐의 그 어떻게 보면 변곡점인 것 같아요. 일단은 이번에 9월달에 명절도 있고, 그다음에 10월 1일이 이제 공휴일로 지정이 되면서 그 명절이나 이제 이런 휴일을 앞두고 약간 포지션을 비우고 가려고 하는 이제 투자자들의 기본적인 습성 때문에 9월달까지는 어쨌든 계속 리스크 관리를 가장 최우선에 두는 시장이 돼야 되지 않을까, 매매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럴 때는 사실 정책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떨어지는 하락폭을 좀 막아줄 수도 있고 상승하는 거를 더 많이 올릴 수도 있는 건데 어제 이제 금투세 보완한다고 민주당에서 네. 요거 얘기 나와서 그래요? 금투세가 좀 어렵습니까? 보완을 해야죠. ISA로 해외 주식 직접 투자하는 걸 좀 유리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국장을 버리지 말자고 지금 금투세 뭐 유예하네 뭐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국장 어차피 해외 주식 더 많이 해. 딴 데 가서 나스닥 해야지. 아직도 국장 이게 이제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이런 정치권의 논란은 얘기하면 할수록 또 이제 각자의 입장과 또 생각이 있는 거니까 어쨌든 좀 그런 거는 주식 투자하는 그냥 입장으로서 담백하게는 좀 아쉬운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두 분의 결론은 일단 오늘 하락하는 거 그리고 이번 주 고용 지표를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 신규 접근보다는 뭐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장기적으로 접근하면 괜찮지만 무리하게 뛰어들기는 좀 어려운 좀 장이 진행되는 걸 바라만 봐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과 함께 요거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락하는 장에서도 좀 줍줍하면서 좀 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섹터와 테마 이런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대표님이 발제하신 주제인데요. 이 주제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트렌드가 되는 K컬처 미용 의료기기 얘기인데요. 미용 의료기기를 지난주에 한번 하셨었고 그리고 이번에 또 좋으니까 한번 더 갖고 오셨을 것 같은데 투자 포인트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미용 의료기기 쪽은 결국에는 수출이 계속 좀 탄탄하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이제 어저께 또 하나 리포트가 발간이 되었는데 거기 보면 이미 아는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K컬처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는데 그게 그 안에서 선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결국엔 뭐 아이돌의 인기가 있는 게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게 음식료로도 가고 화장품으로도 가고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도 간다는 이야기였는데 특히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 또 미용 의료기기, 보툴리늄 톡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굉장히 크고 또 단가를 높게 받는데 이 시장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문화로서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다 보니까 자리 잡고 있는 그 파이가 점점 커지고 있다, 점유율이 커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일단 거기에 발맞춰서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인증을 해외 쪽에서 계속 많이 받는다는 그런 소식도 같이 들려왔습니다. 비올도 중국과 브라질, 특히 브라질 쪽 시장과 중국 시장은 북미 시장만큼이나 굉장히 큰 시장인데 여기서 인증을 받는 모습 도 보여줬고 원택 같은 경우에도 대만 그리고 하이로닉도 베트남의 인증이 좀 연이어서 나와줬고요. 2030년까지 389억 달러의 시장이 전망이 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이렇게 인증을 계속해서 받아 나가고 있다는 거, 발 뻗쳐 나가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의 이런 지금의 실적도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잘 마련이 되어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기업들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하나의 자리를 잘 잡고 있는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시장이 앞으로도 좋을 수 있는 그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잘 유지가 될 수 있게 마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 대비해서 또 종목들의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잘 방어돼주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 기반에는 결국엔 실적 그리고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성장성이 좀 자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중국 쪽에서 지금 뭐 반인류적인 행동을 했다. 그러니까 시신을 훔쳐서 진짜 좀 이상한데 시신을 훔쳐서 네. 가공을 다시 해서 그거를 판매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이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거기 좀 자세히 살펴보면 PD님이 결국에는 내용 모르신다고 다시 한번 설명 좀 해달라요. 뉴스 나온 거니까 이거는. 네, 뉴스 나왔어요. 그러니까 반인류적인 행동을 보인 건데 그게 뭐냐면 시신을 한 18톤 정도 되는 거를 훔쳐서 그게 75명 정도가 여기에 가담을 했다라고 하는데 시신 훔쳐서 이식제를 생산을 해요. 그러니까 시신에서 그 다음에 가공을 해서 그걸 다시 판매를 해서 일반 사람들한테 시신에서 추출한 거를 판매를 했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무더기로 적발이 됐고 그 엽기예요, 이슈가 엽기. 엽기 행각이고 역시나 좀 무서웠는데 이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의약품에 대해서 신뢰도가 더 높아졌다라는 이야기가 좀 따라 붙어졌고요. 특히 의약품 쪽에서는 한미약품 이야기가 나왔고 또 보툴리늄 톡신 쪽에서도 이것도 어떻게 뭘 할지 모른다라는 중국인들의 심리가 발동이 됐는지 우리나라 톡신으로 둔갑해서 판매를 해서 적발된 기업들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믿을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인증이 뭐 생겨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로 온 김에 또 시술을 하는 사람들도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관련돼서 뭐 보툴리늄 톡신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이쪽은 좀 계속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또 다시 한번 미용 의료기기 쪽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습니다. 황현 팀장님도 미용 의료기기 코멘트를 조금만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양봉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강한 종목들은 분명 양봉을 내는 종목이다 말씀드렸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그 중에 클래시스 같은 기업들이 이제 양봉을 내고 있죠. 그래서
사실 클래시스 종목들을 보면 뭐 사실 주가는 크게 밀린 거 하나도 없어요. 계속 사실 횡보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피부 미용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화장품 쪽으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나가고 있지만 파마 리서치나 뭐 클래시스나 피부 미용과 관련된 뭐 의료기기를 만든다던가 이제 관련 이제 그 소재들을 만드는 회사들은 이제 시작이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항 가 보시면 우리나라 피부 미용과 관련된 광고 문구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을 노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이제 그걸 보고 투자를 하는 거죠. 점점 더 외국 사람들이 일상화되고 되면 조금 더 지금보다는 저는 충분히 지금의 화장품보다는 조금 더 업사이드가 많이 있지 않을까. 굳이 K 뷰티에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본다라고 네. 하면 의료기기 쪽이 조금 더 업사이드가 많이 있어 보입니다. 의료기기가 더 네. 낫다. 이지은 대표님 그러면 이 중에서 종목을 하나 주신다면? 앞서서 말씀해주신 클래시스 좀 좋게 보고 있는데요. 클래시스. 일단 이루다와의 합병 시너지를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클래시스는 영업망 구축에 대한 특화된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루다는 많은 제품을 라인업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라마다 특성에 따라서 선호하는 그 효과가 좀 달라요. 효능이. 뭐 햇빛이 강한 나라는 기미나 이런 쪽에 좀 특화된 레이저를 원할 거고 특히 피부 탄력도가 좀 나라의 특성상 낮은 쪽은 피부 탄력을 원하는 레이저를 원할 수가 있는데 이루다가 이런 제품 라인업을 다각화해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클래시스의 영업망과 같이 합쳐진다라고 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여성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번 받을 때 두 가지 세 가지 레이저를 동시에 또 시술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 보면은 적응증 확대 뭐 어떻게 뭐 약간 단어를 쓰자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효과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이런 시너지들도 같이 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클래시스가 지금 합병 시너지로 인해서 지금도 좋은 실적을 내고 있지만 앞으로 좀 기대감을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래시스 말씀을 해 주셨고요. K뷰티 뭐 화장품도 있고 미용 의료기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미용 의료기기가 괜찮은 것 같다. 이진 대표님의 주제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황윤 팀장님 발제하신 주제인데요. 보여주시죠. 바다에서 부는 바람, 재생에너지, 풍력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해상풍력 어떤 부분이 근데 꽤 많이 최근에 올랐죠? 많이 내렸다가 오른 거죠. 많이 내렸다가 네, 그렇습니다. 올랐고 네. 계속 더 갈 수 있을 거라는 그렇습니다. 생각. 네. 투자 포인트 짚어주신다면?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뭐 또 하나의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풍력 산업 자체가 파이낸싱 해가지고 풍력 단지를 건설하는데 한 대략 5년에서 7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사실 그동안 고금리였기 때문에 이런 거 관련된 산업들이 작년에 이제 사실 많이 기대를 했었다가 금리 인하가 사실 계속 늦춰졌죠. 오히려 올리고. 그러면서 주가 관련 주식들은 IRA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2023년에 주가 흐름이 좋았다가 2013년 말부터 조금 안 좋은 모습들을 계속 보여줬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풍력과 관련된 뭐 블레이드 업체라던가 뭐 다른 풍력 산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진짜로 좀 다가오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 흐름이 특히 이제 조금 이제 거래량도 터지고 그런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자금 조달에서 수월해진 면 그리고 우리가 계속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간에 우리 원전도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전력에 대한 사용량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수혜가 재생에너지 특히 이제 풍력 쪽에서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사실 풍력 에너지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매매했을 때만 해도 네. 풍력은 사실 하나의 테마 산업이었어요. 테마주였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당시 알려진 거 대비해서 아직까지 기술력이 너무 약하고 돈도 많이 못 벌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유럽의 영국에서 노동당이 이제 정권 장악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게 이제 해상 풍력에 대한 비중을 많이 높인 것들 그리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인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해상 풍력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원래는 육상 풍력이었는데 이게 네. 효율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계속 바다로 나가고 있습니다. 바다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바다에서는 바람이 많이 불죠. 바람이 많이 불고 이제 그거를 과연 어떻게 이제 그거를 다시 지상으로 전력을 갖고 오느냐. 그거 관련된 연계된 산업들까지도 같이 계속 봐야 되는데 일단은 가장 큰 모멘텀은 이제 금리 인하가 되고 그다음에 매크로적으로는 전력이 계속 많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이 풍력 쪽은 이제 한번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대선과도 좀 관련이 없고 그거 네. 여쭤보려고 네. 그랬는데 트럼프 되면 여기 아작나요?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미국 정부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계속 추진해 확장시켜 나가는 프로젝트들을 보면 뭐 미국에서 계속 해왔던 프로젝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유럽도 신규로 많이 설치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미국이 이쪽 IRA 관련해 가지고 사실 CS 윈드라는 종목이 작년에 IRA 이제 통과되면서 주가가 한번 급등하긴 했었습니다. 네. 예, 이제 그 이제 보조금을 받아서 그래서 사실 이거 뭐 공화당을 뭐 약간 눈치를 받는지는 몰라도 그 보조금을 받는 부분들을 이제 그 회사 받는 CS 윈드가 그 보조금을 뭐 기타 영업이익으로 포함되는 게 아니라 우리랑 같이 일하는 기업들이랑 나누겠다. 계속 투자를 하는데 쓰겠다. 약간 그런 식으로 IR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쪽 영향까지는 아닌 거 아직은 그쪽까지 보기에는 좀 미른 것 같고요. 일단 산업 자체가 커져나가는 산업, 네, 금리 인하가 조금 더 모멘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지은 대표님도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코멘트를 조금 해주신다면. 네, 저도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9월 10일에 이제 TV 토론 해리스와 이제 트럼프 TV 토론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그때 관련돼서 뭐 어느 쪽이 좀 더 우세하게 움직일지는 봐야겠지만 그와 관련돼서 좀 체크해 볼 만한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에너지부에서도 풍력 공급망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회복력이 좀 보인다라는 뉴스도 얼마 전에 제가 좀 봤었는데 그와 관련돼서 좀 우리가 살펴보면 결국에는 이제 여러 가지 앞서서 해 주셨지만 네. 전력 필요한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요즘에는 약간 트렌드적인 부분으로 풍력 쪽을 좀 정부 측면에서 각 나라마다 드라이브 거는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면 그동안 지연되거나 그동안 중단됐던 이런 프로젝트들도 다시 재개가 될 거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물론 뭐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수혜받는 기업들이 많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투심 개선에는 다시 한번 좀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우리나라 측에서도 그동안 문제가 됐었던 부분은 이런 풍력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인허가까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네. 이제 100조 규모로 또 육성을 하겠다라는 뜻을 그때 밝히면서 다른 나라 쪽을 배제하고 우리나라 쪽을 좀 키워줄 거고 인허가에 대해서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마련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뭐 오히려 미국 대선 관련돼서 그리고 금리 인하에 관련돼서 영향력을 크게 받겠지만 향후에는 정부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좀 중요한 키가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쪽에서도 계속 이렇게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쪽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저도 또 빠질 만큼 많이 빠졌다라고 그렇죠. 생각이 들어서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실 수 있는 쪽이 아닌가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까지 주제 3개 알아봤습니다. 또 기어나온 침체, 코스피 붕괴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리고 K컬처, 미용의료기기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재생에너지 얘기해봤습니다. 황희은 팀장님 공략주가 이 신재생 에너지여서 바로 그냥 공략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장 공략주 두 분이 가져오신 종목들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에버다임 그리고 현대차 이렇게 현대차가 아니죠? CS 윈드죠? 아닙니다. 현대차예요? 네. CS 바꿨어요. 윈드가 아니고? CS 윈드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려가지고 CS 윈드랑 현대차 어떤 거를 더 좋아하십니까? 지금은 현대차. 지금은 현대차. 알겠습니다. 지금 현대차. 그러면 현대차랑 현대 에버다임. 오늘은 네. 현대네요. 자, 그러면은 이지은 대표님 먼저 현대 에버다임 투자 포인트 한 1, 2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러우 전쟁 뭐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11월에 평화회의 일단 진행이 되고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TV 토론에서 또 트럼프 쪽이 좀 더 우세한 흐름이 혹시라도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이와 관련돼서 재건 관련주들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 좀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에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드릴 크레인 트럭 양산에 본격 돌입을 했고 우크라이나 현지 업체와 함께 협력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걸로 시작이 되었지만 재건이 진짜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면 관련돼서 사업성을 가져갈 수 있는 뭐 장비라던가 이런 것들이 마련이 많이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이번에 실적을 보면 좀 좋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실적 바닥을 찍고 지금 북미와 유럽 쪽에서 수주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좀 삼아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재건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투입이 되는데
현대 에버다임이 직접적으로 더욱더 깊게 또 참여가 되게 되면 해외 쪽에서의 신뢰도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너무 좋은 기회로 잡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TV 토론 관련돼서 이런 모멘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서 좀 소식이 계속 나온다라고 한다면 오늘 당장 급하게 매수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관련된 종목들 흐름은 저는 재건 관련된 종목들 요즘 좀 기술적으로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 에버다임 목표가랑 손절가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지금 요즘에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9,3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7,8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월 10일 TV토론회 전후로 움직일 것 같다. 목표가 9,300원, 손절가 7,800원 이렇게 현대 에버다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현대차로 넘어갑니다. 황현 팀장님 투자 포인트. 사실 뭐 이 내용은 다 아니까. 그렇죠. 네. 일단은 현대, 기아 뭐 둘 다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밸류업과 관련돼서 발표를 하고 나서 그날 당일은 뭐 주가가 좀 부양 이제 좀 보답을 했지만 그 이후에 사실 많이 밀렸어요. 차익 실현일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이 정도 주가면 충분히 밸류업으로 매수를 하든 밸류에이션으로 매수를 하든 연말까지는 정말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대형주 중에서 뭐 특히 대형주 단에서 고른다라고 하면 지금 가장 마음 편한 게 현대차일 것 같아요. 가장 사실 이슈가 덜한 것 같아요. 뭐든 통틀어서. 그러니까 네. 좋은 이슈도 없고 나쁜 이슈도 없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좀 약간 현대차는 지금 사실 조금 대형주 중에서는 밸류업 빼면 사실 별 이슈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밸류업 이슈는 계속 긍정적인 뉴스들만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서 저가 매수 리밸런싱을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소외받은 중소형주들보다는 조금 더 수익률이 좋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현대차 보시면 현대기아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 그 고점이 29만 9천 네, 원. 맞습니다. 3자 볼 수 있을까요? 미국 시장에 요거 그대로 갔으면 벌써 3자 넘어갔겠죠. 근데 한국 시장에서는 이제 좀 사실 한 2달 정도 지금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반등 줄 때마다 아마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디 지수 때라든가 이평선에서는 적절히 매도했다가 또 다시 사고 그런 식의 좀 매도 전략은 좀 매매 전략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 오늘은 목표가를 이렇게 갖고 오셨네요. 네, 신고가를 가기에는 너무 첩첩이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한 2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현실적으로 일단은 1차적으로 네. 27만 원, 28만 원 정도 보고 손절가는 마이너스 5%, 네. 매수가는 6만 원 부근? 그거는 CS 윈드 같은데 요것도. 요거는 네 작가님이 안 갖고 오셨네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매수가는 뭐 알아서 하는 네. 거죠. 뭐 시장가로 알아서 네. 쌀 때 사는 거니까 네. 목표가가 중요한 거니까 네. 27만 원 정도 바라보는 현대차 이렇게 현대 에버다임과 네.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고요. 황현 팀장님과 이진 대표님도 같이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도 힘내시고요. 수익 많이 내시고 점심 맛있게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